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기술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혁신, 그리고 벼랑 끝에 몰렸던 한 기업의 처절한 생존투쟁,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을 완전히 뒤흔든 극적인 반전까지 이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당장 청취자님들 책상 서랍 속이나 아니면 예전에 메고 다니던 가방 안쪽 주머니를 한번 싹 떠올려 보세요. 편의점이나 마트 계산대 옆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 빨간 로고가 박힌 샌디스크 USB. 아마 다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다뤄본 분들이라면 그 강렬한 빨간 로고가 아주 익숙하시겠죠. 그게 한때는 판촉물로 막 나눠주거나 용량 부족할 때 그냥 싼 맛에 집어드는 소모품이었잖아요. 사실상 아주 저렴한 저장 장치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브랜드입니다. 맞아요. 약간 싸구려 플라스틱 느낌도 나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저 그런 소모품 취급을 받던 이 회사의 주가가 최근 1년 동안 무려 11배, 퍼센트로 따지면 1100%나 폭등했다는 겁니다. 작년 초만 해도 주당 36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주식이 지금은 400달러를 거뜬히 돌파했거든요. 시가총액으로 보면 600억 달러를 넘어섰죠. 네네, 600억 달러요. 이게 단순히 시장 흐름 타고 서서히 오른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2026년 초, 그러니까 올해 초 미국 CES 기조 연설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 이 샌디스크의 기술을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그 직후에 단 하루 만에 주가가 27.6%나 치솟으면서 월스트리트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실 대형 기술주가 그것도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받던 하드웨어 기업이 하루 만에 27% 폭등한다는 건 시장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의 핵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도대체 이 오래된 USB 제조사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기술적 도약을 통해서 오늘날 이 거대한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탈바꿈했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해부해보는 겁니다. 기업 재무자료, 최신 기술 분석 리포트, 그리고 파란만장한 역사적 기록들을 바탕으로 이 놀라운 반전의 과정을 뜯어볼 텐데요. 이야기의 출발점은 저 멀리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회사의 시작은 3명의 이민자로부터 비롯되었죠. 네, 이스라엘 출신의 엘리 하라리, 인도 출신의 산제이 메로트라, 그리고 대만 출신의 잭 유안이라는 3명의 엔지니어가 처음에는 썬디스크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역사적 맥락이 당시의 기술 환경이거든요. 1980년대 후반이면 하드디스크 시절 아닌가요? 그렇죠. 당시 데이터 저장 장치 시장은 크고 무겁고 그 모터 돌아가는 소림이 심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자기 디스크를 막 회전시켜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 3명의 창업자는 기계적 구동부 없이 전자의 움직임만으로 조용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플래시 메모리의 미래 잠재력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1991년 무렵이면 제 기억으로는 컴퓨터 한 대가 책상 절반을 꽉 채우던 시절인데, 이 젊은 기업이 IBM의 전설적인 노트북 싱크패드에 20MB 용량의 SSD를 납품하는 엄청난 성과를 냅니다. 사실 20MB면 지금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한두 장 겨우 들어갈 용량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귀엽죠. 맞아요. 근데 떨어뜨려도 데이터가 안 날아가고 모터 소리조차 없는 저장 장치는 당시 컴퓨터 공학계에서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혁명이었습니다.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잘 아는 USB 드라이브 시장을 제패하고 북미 지역에서는 산사라는 MP3 플레이어를 출시해서 애플 아이파드에 이어 점유율 2위까지 기록하며 아주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기술 시장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죠. 샌디스크는 가성비와 대량 생산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아주 빠르게 끌어올렸지만 그 이면에서는 치명적인 품질 문제들이 막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 저도 이거 겪어봤어요. 그 쓰기 금지 에러 맞죠? 네, 정확합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는데 갑자기 쓰기 금지 에러가 발생해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지울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특정 운영체제에서는 아예 인식이 되지 않는 호환성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보고되었습니다. 혁신을 선도하던 기업이라는 타이틀은 서서히 빛을 잃었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데이터를 믿고 맡기기엔 불안한 싸구려 소모품이라는 뼈아픈 브랜드 이미지가 고착화되기 시작했죠. 결국 그 위기의 정점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터졌습니다.
파간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재정적으로 헐떡이던 샌디스크에게 바다 건너 한국의 삼성전자가 무려 58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이 훌쩍 넘는 거액의 인수 제안을 던집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당시 샌디스크의 재무제표나 시장 상황을 보면 이건 무조건 잡아야 하는 유일한 생명줄이었거든요. 동아줄이었죠, 완전히. 네. 그런데 이사회 기록을 보면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자신들이 가진 원천 기술과 특허의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었다는 이유였죠. 당장 내일 부도가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배수진을 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덜정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똥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샌디스크는 적대적 인수를 막기 위해 아주 치밀하고 극단적인 방어 전략, 이른바 독약 처방을 실행에 옮깁니다.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핵심 반도체 생산 설비의 지분 상당수를 2000년부터 합작법인을 운영해오던 파트너사인 일본의 도시바, 그러니까 현재의 키옥시아에 전격적으로 매각해버린 겁니다. 와, 설비를 그냥 통째로 넘겨버린 거네요. 네, 만약 삼성이 샌디스크를 인수하더라도 자체적인 생산 공장이 없는 껍데기 설계 회사만 손에 쥐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주도권을 뺏기느니 차라리 우리 팔다리를 스스로 잘라내겠다는 아주 처절한 결단이었습니다. 정말 지독한 방어전이네요. 비록 단기적으로는 주주들의 이익을 크게 훼손했다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2008년 10월 삼성전자는 인수를 철회했고 샌디스크는 플래시 메모리 원천 기술과 수많은 특허를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8년이 흐른 2016년 과거 삼성 제안의 3배에 달하는 170억 달러를 받고 하드디스크의 절대 강자인 웨스턴 디지털에 인수가 됩니다. 8년의 버팀이 기업 가치를 스스로 증명한 셈인데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웨스턴 디지털 산하에서의 시간도 결코 순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웨스턴 디지털과의 합병은 겉보기엔 거대한 데이터 스토리지 제국의 탄생이었지만 내구적으로는 장장 7년에 걸친 아주 불편한 동거였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의 핵심 경영진은 여전히 수익성이 높은 과거의 유산, 즉 서버용 하드디스크 사업을 보호하려고 했고 반대로 샌디스크 출신 엔지니어들은 차세대 플래시 메모리와 고성능 SSD에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하드디스크 파벌과 플래시 메모리 파벌이 완전히 부딪힌 거군요. 그렇죠. 사업의 방향성이 완전히 충돌하면서 혁신의 속도는 느려졌고 시너지 효과는 뒤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끝낸 것이 바로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저먼트였습니다. 엘리엇이 웨스턴 디지털의 지분을 대량 확보한 뒤에 성장성이 완전히 다른 두 사업부를 당장 분리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을 한 거죠. 그 치열한 경영권 공방 끝에 드디어 2025년 2월 샌디스크는 SNDK라는 새로운 티커를 달고 나스닥에 다시 독립법인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독립의 순간이 샌디스크 1100% 폭등의 진정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분사 직후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른 데이비드 괴켈로는 회사의 전략적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과거의 캐시카우였던 소비자용 저가 USB나 SD카드 시장의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그 대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초고성능 기업용 SSD에 회사의 모든 R&D 역량과 명운을 걸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시점이 기가 막힌 게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열풍이 거대한 산업적 인프라 투자로 전환되던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잖아요. 여기서 AI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이른바 병목 현상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이 고성능 기업용 SSD가 그렇게 중요해진 건가요? 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번 분석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AI 서버의 구조를 우리 몸이나 도시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엔비디아의 GPU가 엄청난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는 천재적인 두뇌라면 스토리지, 즉 저장 장치는 그 두뇌가 학습하고 분석할 방대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거대한 식량 창고입니다. 아무리 두뇌의 연산 속도가 빛의 속도처럼 빠르다고 해도 식량 창고에서 데이터를 꺼내와서 두뇌로 전달하는 과정이 느리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천재 두뇌가 밥이 올 때까지 그냥 멀뚱멀뚱 기다려야겠죠. 정확합니다. GPU는 다음 데이터를 기다리며 공회전을 하게 되고 결국 전체 AI 시스템의 효율성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사용자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방대한 지식을 검색해 답변을 생성하는 추론, 인퍼런스 시장이 본격화되면서 데이터를 지연 없이 초고속으로 읽고 쓰는 고성능 SSD는 성능 최적화의 필수품이자 핵심 열쇠가 되었습니다.
결국 두뇌를 뒷받침할 식량 창고라 속도가 전체 AI의 성능을 좌우하게 된 거네요. 그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샌디스크가 시장에 내놓은 기술적 로드맵을 보면 와, 이건 기술의 발전 속도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218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바이 CX 8세대 랜드 플래시 기술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CBA, 그러니까 셀 어레이와 시모스를 직접 접합하는 공법입니다. 제가 이 CBA 공법의 원리를 자료로 보니까 단순히 반도체를 작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네, 아주 적절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CBA 공법을 청취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거대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과정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 어레이를 지을 때 건물을 제어하는 전기 배선과 배관 시설인 시모스를 같은 층에 섞어서 배치하거나 바로 밑에 두었습니다. 한 건물 안에 주거 공간이랑 기계실이 엉켜 있는 거네요. 맞아요. 당연히 공간 효율이 떨어지고 층수를 무한정 높이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CBA 공법은 이 배관 시설만 모아놓은 건물 한 동과 순수하게 주거 공간만 있는 건물 한 동을 각각 따로 완성한 다음에 이 두 건물을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도 없이 위아래로 완벽하게 이어붙여버리는 기술입니다. 와, 건물을 통째로 접합시킨다고요? 네. 제조 공정을 구 개로 완전히 분리해서 각각의 효율을 극대화한 뒤에 결합함으로써 데이터 저장 밀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혁신이죠. 세상에, 그 혁신적인 공법 덕분에 탄생한 괴물이 바로 울트라 QLC 낸드를 적용한 128TB 용량의 기업용 SSD잖아요. 청취자님들, 우리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쓰는 최신형 PC의 SSD 용량이 보통 1TB 남짓입니다.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단일 장치 하나에 무려 128TB를 우겨 넣은 겁니다. 게다가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에 256TB, 2027년에 512TB를 거쳐서 2028년에는 무려 1PB 용량의 SSD를 출시하겠다고 대못을 박았습니다. 1PB면 1TB 하드디스크 1000개를 하나로 합친 어마어마한 용량인데 기술적 구조상 이게 단기간에 달성 가능한 목표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이 샌디스크에 60억 달러라는 막대한 가치를 부여한 이유입니다. CBR로 같은 모듈화된 적층 기술이 안정화되면서 용량을 2배로 늘리는 주기가 과거보다 훨씬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짧아졌거든요. 그리고 이 거대한 용량의 SSD가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결정적인 촉매제가 2026년 초에 연달아 터졌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샌디스크 주가를 하루 만에 폭등시킨 엔비디아의 CES 2026 발표내용입니다. 엔비디아가 새롭게 제시한 차세대 AI 인프라 표준 스토리지 플랫폼인 ICMS 말씀이시죠? 제가 그 구조를 분석해보니까 기존의 AI 데이터 처리 방식은 철저한 양극화 상태였습니다. 가장 빠른 최상위 계층인 G1에는 GPU 바로 옆에 딱 붙어있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있지만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비싸고 용량도 너무 작습니다. 반대로 가장 하위 계층인 G4에는 용량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지만 속도가 너무 느린 네트워크 공유 스토리지가 있었죠. 이 극단적인 두 계층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웠는지가 핵심이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엔비디아는 HBM의 부족한 용량과 공유 스토리지의 느린 속도라는 딜레마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 그 중간에 G3.5라는 완전히 새로운 이더넷 기반의 플래시 계층을 끼워 넣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GPU가 당장 1초 뒤에 쓸 데이터는 HBM에 두지만 1분 뒤나 10분 뒤에 쓸 방대한 데이터는 저 멀리 있는 느린 창고, 즉 G4까지 갈 필요 없이 바로 밑에 있는 G3.5 플래시 계층에 임시로 쫙 보관해두는 겁니다.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겠네요. 엄청나죠. 특히 이 계층을 서버 메인보드의 제한된 규격에 얽매이지 않고 고속 이더넷 케이블로 연결함으로써 필요한 만큼 고성능 SSD를 무한정 연결할 수 있게 만들었죠. 이 구조를 도입하면 데이터를 멀리서 힘들게 끌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전체 시스템의 전력 효율성이 기존 대비 무려 5배나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AI 인프라의 절대 권력자인 엔비디아가 이 방식을 새로운 표준으로 선포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고용량 SSD의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5배의 전력 효율 개선이라니 지금 전력난에 허덕이는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도입 요소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촉매제는 놀랍게도 중국에서 날아왔습니다. 중국의 AI 기업 딥시크가 발표한 N그램 기법이라는 기술인데 이게 AI가 정보를 연산하고 추론하는 근본적인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전문가님, 이건 도대체 어떤 원리인가요? 사실 이 기술은 복잡한 수학적 연산을 물리적인 저장 공간으로 치환해버린 아주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거대한 도서관에 비유해 볼까요? 기존의 AI 모델은 어떤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매번 수조 번의 확률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습니다. 마치 도서관의 모든 책을 빠르게 뒤적거리며 정답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엄청난 연산 능력을 가진 값비싼 GPU와 HBM이 필수적이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딥시크의 N그램 기법은 AI의 매개 변수를 연산용과 기억용으로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자주 쓰이는 지식의 패턴을 미리 새긴 카드처럼 만들어서 거대한 저장 공간, 즉 기억용 창고에 쫙 깔아두는 겁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복잡한 연산을 막 돌리는 대신에 미리 만들어둔 색인에서 정답을 곧바로 룩업, 즉 조회해서 꺼내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 매번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서 쏙 가져오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연산의 비중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나 HBM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범용 CPU와 D램, 그리고 이 방대한 색인 카드를 통째로 담아둘 수 있는 압도적인 용량의 SSD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N그램 기술이 시장에 대중화될수록 AI 기업들은 값비싼 GPU를 사는 대신 수백 테라바이트급 기업용 SSD를 싹쓸이하게 되는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와, 결국 AI 산업의 하드웨어 지형도 자체가 낸드 플래시 중심으로 크게 재편되고 있다는 거네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샌디스크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의 비밀 무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HBF, 고대역폭 플래시 기술입니다. 청취자님들, 최근 경제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HBM은 D램 반도체를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 올려서 데이터가 지나가는 고속도로를 수백 차선으로 넓힌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HBF는 D램이 아니라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를 수직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물리적으로 실리콘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수직으로 연결하는 TSV 기술을 낸드에 적용한 건데 이게 왜 향후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건가요? 철저한 비용과 용량의 경제학 때문입니다. 현재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HBM의 살인적인 가격과 너무 제한적인 용량입니다. 그런데 HBF는 제조 비용 면에서는 HBM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무려 8배에서 최대 16배까지 방대합니다. 16배요? 그건 엄청난 차이네요. 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최고급 AI 시스템이 192GB 용량의 HBM을 사용한다고 치면 동일한 물리적 공간과 비용 구조 안에서 HBF를 채택할 경우 3TB에서 4TB에 달하는 거대한 메모리 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샌디스크는 이 기술을 무기로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AI 추론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명확한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제공된 자료의 로드맵을 보니까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3세대에 도달했을 때 용량과 데이터 전송 대역폭은 2배로 뛰고 에너지 효율은 36%나 개선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2017년부터 조용히 연구해온 3D 매트릭스 메모리 프로젝트, 즉 D램과 유사한 초고속 성능을 내면서도 생산 단가는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까지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기술적 로드맵만 보면 빈틈이 없어 보이죠. 네, 기술적 성과와 미래의 비전만 보면 당장이라도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은데 이쯤에서 우리는 냉철한 투자자의 시각으로 돌아와서 이면의 재무적 성과도 아주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샌디스크의 가장 최근 실적인 2026 회계연도 1분기, 그러니까 작년 7월에서 9월 사이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니까 약간의 역설적인 숫자들이 눈에 띄더군요.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엣지 부문 매출은 윈도우 11 교체 주기와 AI 스마트폰 출시에 힘입어 30% 증가했고 소비자 부문도 27%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순수한 영업 역량을 보여주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나 급감한 1억 8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은 오히려 10% 감소했고요. 주가는 11배나 올랐는데 단기적인 수익 지표가 이렇게 악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무제표의 표면적인 숙적위에 숨어있는 자본 배분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영업이익이 40%나 급감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샌디스크가 이 짧은 1개 분기 동안 연구개발 비용으로 무려 3억 2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극찬했던 218단 적친 기술, CBA 공법, HBF 개발에 전사적인 자본을 말 그대로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또한 분사 과정에서 떠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 이자로만 4천만 달러가 지출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와 분사 비용이 크게 작용했군요. 그럼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10% 감소한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것 역시 판매량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판매 물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1% 늘었지만 일시적인 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이내 평균 판매 단가, 즉 ASP가 11%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미래의 거대한 도약을 위해 현재의 수익성을 의도적으로 희생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40% 급감이라는 숫자에도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기관들이 정말 주목하는 것은 2분기 이후의 긍정적인 가이던스와 공장 가동률입니다. 현재 샌디스크의 하이퍼스케일용 SSD 생산 라인은 100% 풀가동 상태입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고객들이 2027년까지의 수요 전망치를 선제적으로 샌디스크에 제출하면서 제발 어떻게든 자신들의 물량을 먼저 확보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단기적인 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7년까지 고성능 낸드 공급이 AI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극심한 공급 부족 상황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뼈를 깎는 대규모 R&D 투자가 조만간 거대한 실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시장의 확신이 결국 이 1100% 상승의 근거였군요. 자, 오늘 탐구의 대미를 장식할 또 하나의 엄청난 관전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운명의 라이벌,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지형도를 완전히 뒤흔들 거대한 빅딜입니다. 샌디스크가 무려 25년 동안 합작법인을 운영하며 한솥밥을 먹고 있는 파트너, 바로 일본의 키옥시아가 있죠. 현재 글로벌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을 보면 키옥시아가 업계 3위, 샌디스크가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샌디스크가 웨스턴 디지털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이후에 이 두 기업의 합병 논의가 다시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진다면 반도체 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3강 체제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단숨에 시장 점유율 25%를 훌쩍 넘기게 되거든요. 이는 현재 압도적인 글로벌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턱밑까지 바짝 추격하는 수치입니다. 25%면 거의 턱밑 수준이 아니라 멱살을 잡을 수준인데요. 그렇죠. 특히 재미있는 포인트는 2008년 샌디스크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6조 원이라는 헐값의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삼성전자와 이제는 대등한 위치에서 점유율 전쟁을 벌이는 강력한 라이벌로 다시 마주하게 되는 셈이죠.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완벽한 서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편의 복수극을 보는 것 같아서 진짜 흥미진진하네요. 하지만 기술의 진보와 거대한 비전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이 뜨거운 시장의 열기 속에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비판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잠재적인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들뜬 기대감을 잠시 가라앉히고 리스크를 냉철하게 계산하는 것은 비즈니스 분석의 필수 과정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직관적인 리스크는 주가 그 자체의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주가가 900% 이상 수직 상승했다는 것은 시장의 모든 장밋빛 전망이 이미 가격의 100%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분기 실적 발표나 가이던스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나 기대치 하회만 발생해도 엄청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가 강하고 깊게 조정받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작은 실망에도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웨스턴 디지털이 보유한 잔여 지분 리스크, 이른바 오버행 이슈입니다. 작년 초 샌디스크가 분사할 당시 웨스턴 디지털이 지분의 약 19.9%를 가져갔습니다. 그동안 상당량을 시장에 매각하며 현금화했지만 여전히 약 5%, 주식수로는 750만 주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을 쥐고 있습니다.
만약 웨스턴 디지털이 자체적인 부채 감축이나 자금 확보를 위해 이 거대한 잔여 물량을 시장에 블록딜 형태로 한꺼번에 쏟아낸다면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절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변수는 샌디스크의 기술력과 무관하게 언제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뇌관입니다. 훌륭한 통찰입니다. 화려한 기술적 도약만큼이나 그 이면에 도사린 재무적, 구조적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야말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겠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깊게 짚어본 샌디스크의 파란만장한 역사와 기술적 반전의 과정 어떠셨나요? 1988년 플래시 메모리라는 낯선 기술의 인생을 건 3명의 이민자로부터 시작해서 오류투성이의 싼맛 USB 시절을 견뎌내고 6조 원이라는 달콤한 인수의 유혹을 스스로 걷어차며 장장 7년의 억압적인 동고를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립의 날개를 펴자마자 HBF와 CBA라는 혁신적인 무기를 들고 AI 인프라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심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세상을 뒤바꾸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종종 우리가 편의점 매대에서 가장 하찮게 여기던 너무나도 익숙한 물건의 껍질을 깨고 나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네. 표면적인 브랜드의 이미지나 단기적인 재무지표에만 갇혀서 기업이 가진 기초 기술력의 본질과 원천 특허의 무한한 확장성을 꿰뚫어보지 못한다면 그 1100%라는 거대한 시대 파도를 그저 해변에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샌디스크의 역사가 아주 날카롭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싸구려 플라스틱 껍데기에 쌓인 소모품으로만 여겨지던 플래시 메모리가 수조 원의 데이터가 오가는 AI 인프라의 구원자로 등극한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책상 서랍 속에 버려져 있거나 혹은 시장에서 이제 시대가 끝났다, 완전히 한물 왔다고 섣부르게 평가받는 수많은 기술들 중에서 다음 패러다임의 거대한 폭발을 기다리며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또 다른 샌디스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쯤은 우리 주변의 익숙한 사물들을 전혀 새로운 날카로운 시선으로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읽는 가장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료들을 한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